대고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유방의 제거는커녕 흉벽의 제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피부가 그냥 이렇게 해서 날라가서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사람 살 수 있어? 찰스 무어라는 사람은 이거 할 거면은 처음부터 그냥 다 떼버려라. 유방을 광범위하게 떼야 된다. 이걸 정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도 돌아온 의학의 역사. 드디어 암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네. 유방암부터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유방에 생기는 암이죠. 남자에게도 생기긴 하지만 그쵸. 대부분 여성에서 발생하는 암이고 유병률이 대단히 높은 암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2021년 통계를 보면 국내 암 유병률 중에 이제 4위. 우리나라에서만 호발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보니까 연구가 꽤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단순히 절제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건도 하고 1세대, 2세대 항암제를 거쳐서 이제 표적 치료제도 나오고 지금 이제 키투르다라는 면역 항암제가 나와서 이전보다는 정말 압도적인 치료 성적과 예후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유방암을 전체로 놓으면은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치료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 그래도 발전했네요, 진짜. 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사실은 멀긴 하죠. 여기서부터 더 어려운 거니까. 그럼 한 번쯤 우리가 얼마나 왔는지 뒤를 돌아보는 것도 제가 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방암은 언제 발생했을까요? 이거는 사람이 오래 살면은 언제나 그 리스크가 있는 병이니까 아주 태초에 뭐 기록이 있는 시기? 저도 그랬을 것 같고 생각보다 이제 유방 조직에 있는 거니까 다른 속에 생기는 암보다 좀 빨리 발견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약간 되게 중요한 말씀. 종괴 같은 게 이렇게 만져지기도 그쵸, 그쵸. 하니까요. 예. 이게 사실은 뭐 나이 들에 따라서 당연히 세포 오류가 발생해서 생기기도 하지만 또 젊은 나이에도 생길 수 맞아요. 있으니까 그쵸. 아마 뭐 고대에도 발생했을 거예요. 기록은 그럼 언제부터 남아있을까? 이것도 약간 이집트? 이집트입니다. 어, 이 사람들이 기록이 미쳤어요. 기원전 열심히 했어. 3000년경에 남겨놨는데 에드윈 스미스 파피루스라는 이름이 붙은 의학서가 있습니다. 이 의학서에 보면은 한 48건의 외상성 부상이나 뭐 종양 사례가 이렇게 기술이 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45건의 유방 종양에 대한 지침이 쓰여 있어요. 다른 암에 비해서는 당연히 발견이 빨랐겠죠. 그럴 것 같아요. 게다가 유방이라는 곳은 성행위를 할 때 굉장히 접촉이 빈번한 곳입니다. 실제로 정해진 상대와 규칙적인 성생활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조기 발견율 차이가 예전에는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 차원에서 검진도 하고 있고 검진 수단이 발전하면서 그 차이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내려왔지만 어찌됐건 남편이 좀 이상한데? 당신 여기 뭔가 이상한 것 같아 라고 할 수도 있고 부인도 나 씻다가 좀 이상한데 여보 와서 봐봐. 그러니까 느낌이 다른데? 라고 해서 조기 검진이 아무래도 다른 암에 비해서는 훨씬 유리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조직 검사가 가능한 시절이 아니니까 이게 단순 낭종인지 아니면 양성 종양인지 실제로 악성인지 구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아주 작은 유방 종양은 절제할 수 있다. 혹은 태울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거나 피부 조기에 닿아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절제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굳이 고통을 주지 말아라. 치료하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가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잖아요. 기원전 3000년에 쓰였는데 기원전 2000년, 기원전 1000년 치료는 계속해서 이어져서 똑같이 가요. 그걸 누가 처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신기한데 이런 식으로 되다가 이제 그리스의 시대가 옵니다. 그리스에는 누가 있죠? 히포크라테스. 사실 히포크라테스가 조금 억울해요. 사체액설을 이 사람이 혼자서 주장한 건 아니고 이 당시에 이미 중운동 트렌드? 지방과 지중해 체액설은 일종의 트렌드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이제 집대성한 거예요. 나서서. 그 사상에 입관해서 보면은 유방암은 유두 분비물에 피가 섞여 나오잖아요. 이게 검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는 몸 안에 있는 검은 담즙이 흑담즙이야. 흑담즙. 쌓여가지고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담즙을 줄여주면 된다. 구토를 시켜라. 그래서 구토 치료를 합니다. 전혀 효과가 없잖아요. 그쵸. 가뜩이나 못 먹고 그럴 텐데. 너무 힘든데 그런 치료를 하니까 사람이 살겠어? 오히려 치료를 하면 할수록 더 빨리 죽으니까 유방암에 대해서 치료를 하지 말자. 이 그리스의 치료법이 이제 로마로 이어지는데 켈슈스라는 로마의 명의가 있어요. 이 사람도 그걸 따라서 유방암 수술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당시 그리스는 사실 도시국가잖아요. 로마는 제국이고. 그치. 어마어마한 제국이기 때문에 그리스처럼 하나로 이렇게 딱 모여가지고 야 하면 그쪽으로 가질 않아요. 난 아닌 것 같은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로마가 조금 더 실용적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 레오니데스라는 일생이경의 의사는 아니다. 내가 보니까 적극적으로 제거하면 사는 사람도 있어. 잘라보고 태워도 보고 실제로 내가 했더니 이 사람 살았어 라고 하지만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 무분술의 개념도 없고 마취도
수혈도 안 돼. 심지어 암 같은 경우에는 암만 스트레스가. 절제해서는 안 되고 그쵸. 주변부를 절제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암세포가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네. 근데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거기다 진통제도 없어.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게 죽어나갔어요. 네. 이러한 소견들이 모여서 갈렌한테 이어져요. 계속 맨날 나오는 양반이죠. 갈렌, 2세기경 기사죠. 이 양반이 이제 또 집대성을 잘합니다. 그리스에서는 하면 안 된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이렇게 절제한다고 해서 봤는데 보니까 기본적으로 흡담즙이 많아서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유방암을 암 조직을 잘라봤더니 이게 까매. 이거는 담즙이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근데 구토는 효과가 없었잖아요. 그쵸, 그쵸. 너무 이 힘들어. 조직에서 직접 흡담즙을 짜보자. 어떻게 짜는 거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유방암 조직이 이렇게 있으면 유방암 조직 자체를 이렇게 갈라가지고 그걸 이렇게 짜는 거예요. 와, 그러면 다 전이 되겠다. 와. 스프레드 되잖아요. 완전. 사실 암 수술에 있어서 완전 금기 하나가 뭐냐면 암을 직접 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암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암세포가 여기 있으면 주변을 이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슥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떼는 거죠. 그래서 암은 요만한데 절제 범위가 이렇게 커지는 엄청 크죠. 이유기도 한데 이 양반은 이제 이걸 배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와.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근데 이 갈렌이 사실 정신적 지주가 돼서 중세의학의 아버지잖아요. 그대로 이어져서 유방암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절제술을 해요. 근데 이제 방향성이 완전 틀려 먹었잖아요. 그쵸. 살아나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너무 아파. 왜냐면 마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술은 하면 안 되는 수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그러니까 일기를 마취 없이 사기로 만드는 수술인 거야.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와. 이제 이 유방암도 그렇지만 당시 외과 수술이라는 것들의 수준이 대동소이했기 때문에 12세기에 수도에서 외과 절세술은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잘했네. 굳이 그런 짓해서 사람 괴롭히지 말자. 라고 해서 그 이후로는 유방암에 대한 절제술이 훅 떨어지게 됩니다. 다시 시행하게 된 거는 그 수도의 힘이 떨어지고 나서겠죠. 르네상스 시절. 종교의 힘이 쭉 떨어지자 이제 그때부터 다시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는 이제 비교 해부학이 서서히 저물고 인체 해부학의 고개를 들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에 대한 절제술이 달라진 건 없었어요. 없어. 왜냐면 이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니까. 그치. 잘 모르지. 근데 또 한 분 자주 나오시는 분 닥터 파레 양반이 상처 소독술에서 아. 하고 뭐 자기가 관찰했던 바를 더 중시했던 사람이죠. 이제 옛날 가르침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유방암은 하나의 병이 아니다. 단계별로 구분해야 된다. 오.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는데 작은 거는 거기만 절제해서 제거를 해보고 큰 암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보자. 그리고 내가 잘 보니까 큰 유방암이 있는 경우에는 겨드랑이 근처에 또 다른 종양이 있더라. 림프전이까지? 이게 센티넬로드라 그래서 파수꾼이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어떤 조직에 암이나 어떤 병이 생겼을 때 여기 있는 게 가장 먼저 전이가 되거나 먼저 흘러가는 곳의 림프노드를 센티넬 림프노드라고 하는데 이거의 개념은 몰랐겠지만 겨드랑이에 뭔가 생기는 게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절제를 해주는 게 좋겠다. 전이라는 개념을 아예 몰랐음에도 그러니까요. 불구하고 그 결절을 같이 제거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후로 유방암의 절제술이 발전을 해요. 이걸 토대로 이제 독일 외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파블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 양반이 새로운 기구를 고안합니다. 아직도 마취 없습니다. 아, 그래? 근데 칼로 자르고 있었어요. 와, 진짜 겨드랑이 어떻게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너무 아프잖아. 야, 유방 어떻게 참아? 그래서 이 사람이 칼을 이렇게 달려가지고 이렇게 놓고 쓱 하면 잘리는 아, 기구를 씨. 만들어요. 말 그대로 이제 겉으로 드러난 부분을 자르는데 신경을 쓴 기구죠. 근데 이런 식의 수술이 나오면서 18세기 내내 점점 더 과격한 방식의 수술들이 발전합니다. 속도와 범위 자체는 엄청나게 발전해요. 대구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니까. 근데 이거는 유방의 제거는커녕 흉벽의 제거도 사실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피부가 그냥 이렇게 해서 날라가서 여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사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무균 자체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니까 다른 그러니까. 감염에 의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뭐 피부 이식을 하는 것도 아닐 거 아니에요. 아 절대 못하죠. 그러니까 어우야. 이때 수술 술기 자체는 발전한 걸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전 세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기묘한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유방암 수술이 이제 거의 멸종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방암 자체에 대한 연구는 계속돼요. 왜냐면 암 중에는 어찌됐건 눈에 보이는 암이고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왜냐면 사람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그치. 그래서 어떤 연구를 해봤더니 야, 수녀님들이 유방암이 더 걸리는 것 같아. 이게 사실 임신과 연관이 있죠. 맞아요.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유방암 유병률이 올라가는데 그쵸. 임신을 하면 임신한 기간에는 에스트로겐에 노출이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임신 경험이 없는 여성에서 유방암 유병률이 높죠. 근데 그때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가설이 나와요.
베르나르디노 리마진이라는 분이 계신데 수녀님들이 유방암 빈도가 높은 거는 성행위를 하지 않아서다. 그럴 수 있지.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추론할 수 있는데 있고.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제 성행위를 해야 이런 유방과 같은 생식기관이 부패하지 않는다. 규칙적인 성행위를 해야 된다라는 걸 주장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조바니 모르가니가 이거는 아니다. 수녀님들은 우유를 줘본 적이 없으니까 여기에 뭔가 응고가 돼가지고 그게 염증이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다음에 요하네스 디 고르테르라는 사람은 아니다. 이거는 수녀님들이 걸린 유방암을 보니까 거기 고름이 가득 차 있더라. 그런 거를 성행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짜줬는데 그러지 않아서 생기는 거다. 이거를 본인이 의식적으로 짜면은 괜찮을 것 같다. 마사지를 혹은 뭐 아이를 낳지 않아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그냥 환자를 비난하는 형태의 그러게. 어떤 연구였죠. 이 당시에는 모르니까. 그냥 그런 개념 자체가 잡혀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 그러다가 19세기 중엽에 드디어 마취제와 소독 개념이 자리가 잡게 됩니다. 그러면 막 좋아져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 술기가 발전하는 건 또 쉽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임스 파젯경, 이 사람은 파제트병,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유방절제술을 받은 235명을 추적 관찰했어요. 10%는 수술과 함께 사망했어. 테이블 데스. 테이블 데스했어. 와, 그리고 살아남은 씨. 대부분의 환자도 8년 이내에 암이 재발하거나 사망했다. 그러니까 이게 수술이 의미가 있냐?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찰스 무어라는 사람은 이거 할 거면은 처음부터 그냥 다 떼버려라. 유방을 광범위하게 떼야 된다. 어떤 사람은 유방절제술을 안 하는 게 더 오래 산다. 어쩌면 이런 사람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게 절제술 해야 한다, 안 해야 된다. 절제술 하면 유방전체를 잘라야 된다. 국소적으로 해야 된다. 겨드랑이까지 잘라야 된다. 엄청 근육도 잘라야 된다. 표준 치료가 없어요. 의견이 다 달라. 이걸 정리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는 이름. 윌리엄 홀스테드 박사님. 코카인과 아편에 중독된 채 장갑을 만들었던 로맨티스트죠. 그 사람 성격이 더러웠던. 이 양반이 이제 1889년 6월부터 1894년 1월까지 존스 홉키스 병원에서 수행된 치료를 리뷰한 다음에 유방암 치료를 위한 수술 결과 제목으로 딱 논문을 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자신의 이름을 붙인 수술을 거기서 밝힙니다. 홀스테드 근치적 유방절제술을 고안했다. 겨드랑이를 만져서 거기가 종양이 있으면 거기까지 제거를 해야 되고, 그게 의미가 더 있으려면은 흉벽에 위치한 근육의 일부도 같이 절제술을 해야 환자가 더 오래 산다. 그리고 본인이 고안한 절개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흉벽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봉합이 돼요. 그러니까 유방만 근치 절제술을 하고 붙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환자가 살아난다. 그래서 표준 치료가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 말한 토탈 마스텍tom이구나. 아마 형이 알고 있는 토탈 마스텍tom이랑 조금 더 가까운 거는 사실 이 사람의 수술은 아니고 50년 뒤에 1948년 에든버러에서 미들섹스 병원에서 패티와 다이슨이 홀스테드 박사님을 조금 더 우리가 덜 자르게 해봤다. 변형해봤다. 그래서 변형된 근치적 유방 절제술을 고안합니다. 드디어 유방암 수술에서 어느 정도 유방 보존을 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70년부터는 아예 유방 보존 수술이 더 많아졌죠. 그렇죠. 전 절제술보다는 유방 보존 치료가 더 많아지고, 지금은 수술뿐만 아니라 뭐 방사능 치료도 가능하고, 화학요법도 가능하고, 표적 호르몬도 가능하고, 심지어 면역 치료제도 나와서 맞아. 어마어마한 진보를 가져왔죠. 그렇죠. 제가 이거를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느끼는 건데, 마일스톤이 된 사람이 여러 개를 했어. 윌리엄 할스테드만 해도 장갑도 만들어, 유방암 수술도 해. 사실 이 사람이 담낭 절제술도 완성한 사람이거든요. 가끔씩 이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런 천재가 탁 나와가지고 훅훅 끌어올리는 것 같아요. 우찬 선생님도 뭐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갑자기? 사실 IQ만 따지면 하나 했어야 되긴 하거든. 좀 아쉬워. 아쉬워서. 열심히 좀 살면 좋은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의학의 역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